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먼저 대선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를 하자며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향한 구애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동해안 벨트를 따라서 강원권 표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개혁은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권 유세 이틀째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과 정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강조하며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 거듭 연대 손짓을 했습니다. 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하고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벨트를 따라 유세하며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선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국민 기만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붕개로 하느냐?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당내 일각의 부정선거 우려를 언급하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강원권 유세에 나선 심상정 후보는 이대로 선거가 끝나면 지금보다도 철저한 진흙탕 정치를 5년 내내 보게 될 것이라며 양당 정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에서 유세 중인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비례한다면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국민은 파탄에 빠진다. 기호 1번, 2번 후보를 도덕성에서 신뢰할 수 있냐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풀고 CJ 대한통운 측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동안 이어져 온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파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오늘부로 점거 농성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 검증에 착수하겠다는 여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J 대한통운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요금을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택배상자 분류작업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CJ 대한통운이 이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교섭 의무도 택배사가 아니라 대리점주들에게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에 대화를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5일 전국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3만 9천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만 9,626명으로 누적 확진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2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일주일 만입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자는 114명 늘었는데 역대 최다치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하루 사이 2만 8천여 명 늘어 모두 79만 7천여 명입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과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고 4월 시행이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됩니다.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어떤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 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 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출근 등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력도 충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다음 달 중 2억 1천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치명률이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인 요진건설과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현대 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요진건설 서울지사와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건물은 요진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을 맡은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서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잘 수립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규모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진화 헬기 17대와 대원 133명을 투입해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7m의 바람이 불고 있어 불이 북동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인근 주민 32가구, 6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주상공에서 촬영한 한반도 지역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경사 촬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 전송체계,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과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며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발표로 미뤄보면 준중거리 탄도로켓에 정찰 위성에 탑재해야 할 정찰 카메라를 달아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주 상공에서 촬영한 한반도 지역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운영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찰 위성은 개발 과정에서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거리 로켓과 ICBM 기술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7시 5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620km로 300km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고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 보도를 통해 미사일 종류나 재원 등을 공개했는데 오늘은 관련 자료 공개 없이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 있었다고만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핵물질이나 재래식 혹은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이른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정한 품목들의 수출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와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57개 비전략 물자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에도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추진하는 러시아의 국제은행 결제망, 이른바 스위프트 퇴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 국가의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거래 전산망으로 배제 시 국제금융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에너지 수급난이 우려되는 유럽에 LNG를 재판매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를 통해 군복 등 물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진격 속도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입한 제2도시 하리코프에서는 격전이 벌어졌고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심현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천연가스관을 폭격한 뒤 시가전에 나서 장악을 시도한 겁니다.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바실키프에선 유류터미널 등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예프와 하리코프에 있는 핵 폐기물 저장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방사선 누출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러시아 전투병력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됐고 현재 러시아군은 이틀째 도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35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려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군수물자 지원에 차질을 빚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We certainly have seen indications that the Russians are not, in every case, making the progress t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make.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강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35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압박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에 돌입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인근 국경 도시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금융제재 수출 통제와 함께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직전의 한 연설에서 외국이 개입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일 것이며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라루스 현지 소식통과 러시아 매체 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이 벨라루스 국경 도시에서 현지 시각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우크라이나는 즉각적 종전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 카드에 미국과 나토는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철군을 결의하기 위한 특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 미 백악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없는 위협을 만들어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푸틴의 전형적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really a pattern that we've seen from President Putin through the course of this conflict, which is manufacturing threats that don't exist in order to justify further aggression. 미 국방부는 곧바로 유럽 사령부와 회의를 열어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추가 제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쟁국인 우크라이나에 사상 처음으로 무기와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영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미디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제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We're ramping up as the Russians ramp up, so there's more to come. And while energy is not in this current announcement, it doesn't mean it's off the table.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에너지 제재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28일 특별 긴급 총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진했던 러시아 철군 결의안이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자 대신 특별 긴급 총회를 열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철군을 결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만큼 외교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거짓말 등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상 양성이면 바로 재택치료에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이후 누적 확진자가 3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 두기는 당연한 일상이 됐고요. 밥 먹을 때 인원수부터 확인하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이렇게 PCR 검사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1시간 반, 놀이공원에서 봤음직한 이런 안내 표시가 선별진료소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에는 누구나 줄만 서면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맘대로 못 받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면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라는 이런 문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되는 건데요. 신속항원 검사에서 2줄,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아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한데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옵니다. 확진된 지인에게 나를 만났다고 보건소에 말해달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밀접 접촉자로 문자를 받았고요.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잘 써주는 병원을 공유하는 글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가 무료인데요. 2줄 나온 키트를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에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요, 양성 판정 키트를 판다는 이런 글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해당 글은 게시 1분 만에 미노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바로 비용 때문이겠죠.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PCR 검사를 받고 싶다면요, 의료기관 찾아서 자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PCR 검사 건수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하루 최대 역량이 85만 건인데요. 최근 검사 건수 이렇게 그 한계치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수십 명에게 음성 판정 문자를 잘못 보내기도 했고요. 어떤 보건소에서는 지난 10일 검사받은 120명에게 양성 판정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죠. 음성 양성이 뒤섞여서 발송이 된 건데 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음성이냐 양성이냐, 문자 하나에 당장 생활이 달라지는데 잘못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보건소들도 실수를 인정합니다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소연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단 체계를 융통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받으려면 선별진료소까지 가야죠. 결과 나올 때까지 최소 하루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가 90% 이상이라거든요. 전문가용에서 양성이면은 확진이라고 판정을 해서 재택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KBS 뉴스 정치주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서버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이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골프채와 가방들입니다. 인기 제품 위주로 인증 사진과 함께 제시된 판매 가격은 40만 원. 실제 중고 시세의 20% 수준입니다. 40대 남성은 안전 결제 사이트로 알고 의심 없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하자 판매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물품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수료 1,000원이 모자라니까 다시 40만 1,000원을 입금해달라고 다시 요구합니다. 20대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또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TV를 사려고 2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플랫폼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이디와 계좌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130여 명, 피해 금액은 5,8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이용했던 안전결제 사이트는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거래 사이트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자기가 확인한 이런 안전거래 사이트를 판매자한테 주면서 이걸 통해서 거래하자는 게 가장 안전하고. 송금 계좌 역시 과거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동일 아이디 소유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기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중국에 서버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적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동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장 막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42포인트 상승한 2699.18에 코스닥은 8.09포인트 오른 881.07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에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간의 팔자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페이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대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 소식에 3% 넘게 강세를 보였고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힘입어 19%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에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 HMM이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전 오른 1,202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월을 하루 앞둔 오늘 봄처럼 포근합니다.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곳에 약한 눈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5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는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강원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눈비의 양도 적다 보니 건조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남 동해안에 따라서 건조경보도 발효 중이고요. 산불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구름 뒤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충북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영남과 제주로도 공기가 더욱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4도, 대전 6도로 오늘보다도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0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포항 17도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